밥값도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수백 개의 부스 사이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는 바자회장 한복판이었습니다. 만삭의 여자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비틀거렸어요. 10살짜리 서우는 할아버지 철민의 손을 잡고 바자회 구경을 하다 만삭의 여자 얼굴을 봤어요. 서우는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누나일 리가 없어. 그런데 왜 자꾸 눈이 가는 걸까요?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적을 응원하시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강철민 회장의 손은 어떤 일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그 손이 오늘은 유독 떨리고 있었어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서, 그 차가운 문서 위에 찍힌 숫자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99.99% 일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 세상을 뒤져도 찾지 못했던 핏줄이 겨우 몇 시간 거리의 지방 고아원에 있었던 겁니다. 철민은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한켠에 놓인 영정사진 속에서 아내 미영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손주들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린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아기 서우는요? 제가 눈 감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난 아내 곁에서 철민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철민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영정사진을 쓰다듬으며 그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미영아, 드디어 찾았어. 우리 손자, 드디어 찾았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직후 철민은 당장이라도 손주들을 찾아 나서려고 했습니다. 탐정사무소에 의뢰하고 직접 발로 뛰어서라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카 동수가 나섰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찾겠습니다. 형님 자식들인데 저도 찾아야죠. 큰아버지는 건강부터 챙기세요. 회사 일도 있으시잖아요. 탐정사무소 의뢰도 제가 하고 수소문도 제가 할게요. 동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형을 잃은 슬픔, 조카들을 찾겠다는 의지. 철민은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자신도 아들을 잃은 충격에 몸과 마음이 엉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믿고 맡겼어요. 피를 나눈 조카니까 자신만큼이나 간절하게 찾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손주들은 찾지 못했어요. 동수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탐정들이 열심히 찾고 있다. 이번에도 단서가 없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매번 비슷한 말이었어요. 철민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람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실마리조차 없다니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올해 초 철민은 결심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동수 모르게 비서에게 따로 조사를 지시했어요.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찾아봐라. 동수가 수색했다는 지역도 다시 확인해라. 2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철민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자가 발견된 곳은 지방의 한 고아원이었어요. 그곳에 서우이라는 이름의 10살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맞고 고아원에 들어온 시기도 맞았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DNA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99.99% 일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동수가 이미 수색을 마쳤다고 보고한 곳이었어요. 분명 탐정들이 확인했고 해당 아동 없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손자가 나온 걸까요? 철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 불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아니야. 동수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손자를 직접 만나봐야 했어요. 철민이 조용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동수한테는 아직 알리지 마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올 테니까. 비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민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검은 세단 한 대가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운전석에는 비서가, 뒷좌석에는 철민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철민은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며느리 뱃속에 있던 아이와 17살 손녀가 동시에 사라져버린 그 악몽 같은 날을요. 그날 이후로 철민의 삶에는 색이 없었습니다. 오직 손주들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만이 그를 버티게 했어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지방 고아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녹슨 철문, 잡초가 무성한 마당. 대기업 회장인 자신의 손자가 이런 곳에서 10년을 보냈다는 사실에 철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진작 찾지 못했을까? 왜 동수만 믿고 기다렸을까? 후회와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그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10년 만에 핏줄을 만난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고아원 마당 한켠에서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홀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작은 체구에 비해 눈빛은 유난히 깊고 맑았습니다. 철민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그 눈빛. 설마 저 아이일까? 철민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철민은 알았어요. 아들 준혁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서우요. 강서우. 철민의 눈이 커졌어요. 그 이름, 아들 준혁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서우, 그 이름 어디서 들은 거니? 원래 제 이름이에요. 고아원에 올 때부터요. 발견됐을 때 덮고 있던 담요 안쪽에 작게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대요.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느리 소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지키려 감싸 안았던 담요 속에 작은 희망처럼 이름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숨겨진 이름 덕분에 서우는 10년 동안 자기 이름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 맞아.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내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야. 철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야. 내 할아버지. 서우는 멍하니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는 가족. 그런데 지금 눈앞에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요? 그래, 서우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민이 서우를 꼭 안았습니다. 서우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철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핏줄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아원 마당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첫 만남을 축복하듯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철민은 몰랐습니다. 왜 10년이나 걸렸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올 줄은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서 10년을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서울을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바빴고 아이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엔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서우는 늘 혼자였습니다. 책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책 속에서 가족을 꿈꿨어요. 서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정말 할아버지예요? 저한테 진짜 가족이 있었어요? 철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음 안에 담긴 10년의 외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가족을 그리워했을까? 얼마나 많은 순간 버림받았다고 느꼈을까? 있어. 할아버지가 있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고아원 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마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신원 서류를 확인한 원장은 연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10년간 아무도 찾지 않던 아이에게 가족이 나타났다니, 그것도 대기업 회장이라니. 원장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서울을 배웅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할아버지와 손자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서우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고아원 밖 세상을 이렇게 오래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수많은 자동차들, 분주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철민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문을 지나 펼쳐진 넓은 정원, 우아하게 솟아오른 저택의 외관, 정갈하게 정돈된 화단.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서우는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내 집이기도 해. 철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어수선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고아원 침대 위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저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우의 시선은 한쪽 벽면에 멈췄어요. 거기에는 여러 장의 가족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일상의 순간들을 담은 사진. 서우는 마치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여기 이 사람이 내 아빠야. 준혁이. 사진 속 남자는 선한 눈매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이 많고 따뜻한 아이였어.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캠핑도 자주 데려가겠다고, 자전거도 가르쳐 주겠다고 매일 계획을 세웠지. 내가 조금만 더 크면 같이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다고 들떠 있었는데. 철민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우는 아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내 아빠.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철민이 옆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내 엄마야. 소연이. 사진 속 여자는 아빠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에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피아노를 참 잘 쳤어. 웃음소리가 맑아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지. 매일 밤 너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대.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 금방 잠들었다더라. 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부모님이었지만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는 게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10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두 분 다. 철민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아들 내외를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우의 시선이 옆 사진으로 옮겨갔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 초승달처럼 휜 눈, 해맑은 미소. 서우는 멈칫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철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 누나야. 설인이. 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나도 같이 사고를 당했나요? 아니. 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누나는 사라졌어. 같은 날 10년 전에. 아직도 못 찾았어. 서우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누나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어요. 누나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엄마가 몸이 약해서 둘째를 갖기 어려웠거든. 설인이가 어릴 때부터 동생을 갖고 싶다고 매일 빌었어. 생일 때마다 소원이 동생이었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에도 맨날 동생을 달라고 썼지. 철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17년 만에 기적처럼 내가 태어난 거야.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특히 설인이가. 학교 갔다 오면 맨 먼저 내 방으로 달려와서 얼굴 보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너를 안고 다녔어.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아꼈지. 철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철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우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누나, 꼭 찾을 거예요. 저도 같이 찾을게요. 철민이 손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서 비범한 빛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이 어딘가 아들 준혁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철민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찾자. 할아버지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서우는 새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푹신한 침대도 따뜻한 이불도 조용한 환경도 모두 처음이었어요. 고아원에서는 1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한 방을 썼고 밤마다 누군가의 잠꼬대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밤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서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서우는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누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17살이었던 누나가 지금은 27살이 되었겠지요. 그 환한 웃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까요? 서우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누나를 찾겠다고. 할아버지와 함께 반드시 찾겠다고. 그것이 뒤늦게 가족을 찾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우는 몰랐어요. 누나를 찾는 일이 이토록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줄은요. 그리고 그 만남이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을 끌어올리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서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오래된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설인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철민은 사진을 서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설인이가 7살 때 찍은 사진이야. 잘 봐.
서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서린의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점이 아니었어요. 마치 별 모양처럼 5갈래로 퍼진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이 점 보이지? 철민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서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귀 뒤에 이 별 모양 점이 있었어. 아주 특이해서 병원에서도 신기해했지. 나중에 서린이를 찾으면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 서우는 그 별 모양 점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어요. 오른쪽 귀 뒤 별 모양 점. 언젠가 누나를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표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이었어요. 철민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 급하게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 끝난 뒤였지. 철민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서린이 학교에 면회를 가던 중이었어. 서린이가 특목고에 합격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 고속도로에서 트럭이랑 충돌했고 차가 전소됐어. 아빠랑 엄마는 그 자리에서 숨졌지. 철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런데 너는 그 자리에 없었어. 갓난아기였던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 서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너를 찾고 나서 고아원 기록을 확인해 봤어. 사고 현장 근처 풀숲에서 발견된 아기였대. 지나가던 사람이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냈는데 근처에 부모가 안 보이니까 버려진 아기인 줄 알고 고아원에 맡겼다더라. 철민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풀숲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아마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널 살리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사고랑 내가 연결이 안 됐던 거지. 서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살리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을 뜨겁게 데웠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엄마였지만 그 사랑이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누나는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어요. 서린이는 그날 기숙사에 있었어. 부모님 사고 소식을 듣고 뛰쳐나갔다는 게 마지막 목격이야. 선생님 말로는 소식 듣자마자 교복 입은 채로 뛰어나갔대.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철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10년간 찾았어. 동수한테 맡겨서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지. 그런데 못 찾았어.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 서우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10년간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누나는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예요. 서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철민은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서울 강철민 그룹 본사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강동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55세의 동수는 철민의 조카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였습니다. 형 준혁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10년간 회사를 이끌어왔어요. 언젠가는 이 자리가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뭐, 큰아버지가 손자를 찾았다고? 동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우라고? 고아원에 있었어? 동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탐정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조사를 방해해왔어요. 해당 지역 수색 완료, 아동 없음.
그 보고서들은 모두 동수가 만들어낸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은 걸까? 분명 그 고아원도 확인했다고 했는데 동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비서를 불렀어요. 지금 큰아버지 댁에 누가 드나드는지 파악해.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건 다 알아봐.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동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서린이가 남아 있었어요. 서린이만 못 찾으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동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한 명 찾았다고 달라질 건 없어.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동수는 낮게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그의 것인 양 내려다봤어요. 며칠 후 철민은 서울을 데리고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본사에 나타난 철민을 보고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철민이 서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내 손자 서우입니다. 10년 만에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어요. 동수는 자리에 앉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으니 놀랄 것도 없었어요. 동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서우야, 반갑다. 난 동수 삼촌이야. 동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우는 어색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동수의 손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웃고 있는 눈과 달리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우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고아원에서 10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요. 큰아버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10년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동수가 철민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탐정들 관리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결국 내 비서가 따로 조사해서 찾았더라. 철민의 말에 동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서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빠르게 바뀌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탐정들이 무능했나 봅니다. 제가 더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동수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우는 계속 동수를 지켜봤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수 삼촌. 할아버지는 저 사람을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우의 직감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위험하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서우는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하니까 자신이 모르는 게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훗날 서우는 알게 됩니다. 그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 후 철민그룹에서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에서 상인들이 모여드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대형 광장에 수백 개의 부스가 들어섰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이 행사는 철민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었어요. 철민이 서울을 데리고 바자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매년 여는 행사야. 전국에서 어려운 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오지. 구경하자. 서우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어요. 과일을 파는 곳, 수공예품을 파는 곳, 시골 농산물을 파는 곳, 다양한 물건들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고아원에서만 살다가 이런 곳에 와보니 세상이 정말 넓다는 게 실감났어요.
철민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우는 할아버지 옆에 붙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문득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바자회장 한쪽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시골 농산물을 팔고 있었어요. 그 옆에 배가 많이 부른 젊은 여자가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짐을 옮기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밥값도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느려 터져서 언제 다 옮겨.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더 빨리 움직이려고 했어요.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서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자가 잠깐 고개를 드는 순간 서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초승달처럼 휜 눈, 부드러운 인상.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우는 머릿속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거실벽에 걸려있던 사진.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던 17살 소녀. 설마. 서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사진 속 누나는 10년 전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27살이니까 많이 달라졌겠지요. 하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서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서우야, 이리 와봐. 서우는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한 번 더 바라보고 할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바자회 둘째 날 서우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혼자 구경 좀 해도 돼요? 어제 못 본 데가 있어서요. 철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멀리는 가지 말고. 서우는 곧장 어제 그 부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박금순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뒤쪽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우는 멀찍이 서서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할머니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여자는 연신 허리를 펴며 힘들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만삭인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게 안쓰러웠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어요. 서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붓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이거 얼마예요? 서우가 앞에 놓인 사과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아 보였어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매와 입모양이 사진 속 누나와 비슷했습니다.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 주세요. 서우가 돈을 건넸어요. 여자가 사과를 담아주었습니다. 서우는 받아들면서 여자의 손을 살짝 봤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작게 말했어요. 서우는 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저쪽에서 할머니가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서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바자회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서우는 아침 일찍 바자회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부스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여자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우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사과 샀던 사람이에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우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아, 그 아이. 오늘도 사과 살게요. 서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자가 어색하게 봉지에 사과를 담았습니다. 서우는 돈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배가 많이 부르셨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게 낯선 듯 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괜찮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서우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경계할 것 같았어요. 저 서우예요. 누나 이름은요? 여자가 잠시 서우를 바라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자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뭔가 말하려다 금순이 오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이야, 뭐해? 서우는 할머니를 힐끗 보고 순이야, 서둘러 뭐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멀리서 돌아보니 할머니가 여자에게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서우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저 할머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만삭인 며느리한테 왜 저렇게 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 여자, 순이라고 불리는 저 여자, 정말 누나일까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별 모양 점이 있는지.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바자회가 끝나면 시골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서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할아버지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었어요. 섣불리 말했다가 헛된 기대를 품게 하면 안 됐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했어요. 바자회가 끝나고 상인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우는 멀리서 그 부스를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순이에게 계속 소리치며 짐을 나르게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순이가 휘청거렸어요. 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었어요. 혹시 몰라 순이가 마시던 물병이 버려져 있길래 몰래 챙겨두었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서우는 마지막으로 순이의 얼굴을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내겠다고. 저 여자가 정말 누나인지 확인하겠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서우는 몰랐습니다. 그 확인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줄은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자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우는 그날 본 여자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초승달처럼 흰 눈, 부드러운 인상. 사진 속 누나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나일까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서우는 할아버지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었어요. 누나를 찾은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가 아니면 어쩌죠? 할아버지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우는 할아버지가 잠든 후 서재로 갔습니다. 고아원에서 10년을 보내면서 서우가 유일하게 의지한 건 책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서우는 책상 한켠에 놓인 두꺼운 파일처를 발견했습니다. 한길 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10년간 탐정들이 보낸 보고서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우는 보고서를 한 장씩 넘겨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방 고아원에서 비슷한 아이 발견 조사 불필요 판단, 기억상실, 여성 제보 허위로 판명. 조사 불필요? 허위로 판명? 왜 직접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지? 서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찾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보고서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한편 강철민 그룹 본사에서는
동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자 서우가 나타난 이후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철민이 회사에 자주 나오기 시작했고 임원들 사이에서 후계 구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우가 성인이 되면 회장님 자리를 물려받겠지. 그럼 강동수 부회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복도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에 동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10살짜리 아이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었어요. 10년 전부터 계획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탐정한테 연락해. 그 여자 설인이 아직 못 찾은 거 맞지? 동수가 비서에게 물었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회장님. 10년간 단서가 없습니다. 동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설인이만 못 찾으면 됐습니다. 서우 하나쯤이야 어떻게든 처리할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설인이까지 나타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적손이 2명이 되니까요. 계속 감시해. 혹시라도 설인이 관련 정보가 나오면 즉시 보고하고. 동수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그리고 동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 서우 주변도 살펴. 어디 다니는지, 누구 만나는지 다 알아봐.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동수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탐정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조사를 방해해왔어요. 큰아버지가 직접 비서를 시켜 찾을 줄은 몰랐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수는 철민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철민과 서우가 거실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큰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동수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좋아졌어. 서우가 와서 그런지 기운이 나더라. 다행이네요. 서우야, 요즘 어때? 할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 동수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자연스러운 질문 같았지만 서우는 뭔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책 읽고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요. 책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똑똑하네. 바자회에도 갔다며? 재밌었어? 서우의 심장이 뛰었어요. 바자회? 왜 갑자기 바자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대화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서우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표정 관리를 했어요. 고아원에서 배운 또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속마음을 들키지 않는 법. 그래, 많이 구경했어? 뭐 산 거 있어? 사과요. 사과 샀어요. 동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서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과라는 말에 뭔가 반응했어요. 왜? 그랬구나. 맛있었어? 네. 서우는 짧게 대답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동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이만 가볼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그래, 수고해라. 철민이 동수를 배웅했어요. 동수가 나가고 서우는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세단에 타서 사라지는 동수. 갑작스러운 방문. 바자회에 대한 질문.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골 홍성군의 한 낡은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못 벌었어? 박금순이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바자회에서 번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고작 이거야?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 순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만삭의 배를 감싸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값도 못하면서 배만 불려가지고. 즉, 금순이 혀를 찼어요. 순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익숙해야 했는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순이 몸이 안 좋아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정호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38살의 정호는 금순의 아들이자 순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순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뭘 알아? 굴러 들어와서 내 아들 꼬셔서 결혼했으면 본전은 뽑아야지. 금순이 쏘아붙였어요. 정호가 얼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대들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다시 TV 앞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눈물을 삼켰어요. 정호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혼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무력했습니다. 잠깐 편들어주다가도 결국 돌아서는 게 반복됐어요. 10년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10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금수는 늘 말했습니다. 내 가족은 없어. 내가 데려다 키워준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별이 하나 떠 있었어요. 문득 바자회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서우라고 했던가요? 사과를 사면서 자기를 걱정해줬던 아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 같은. 하지만 10년간 비어있는 기억 속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냥 친절한 아이였을 뿐이야. 다시 볼 일도 없을 텐데. 하지만 순이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찾아오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만남이 10년간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을 깨우게 되리라는 것을요. 서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바자회에서 본 그 여자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초승달처럼 휜 눈, 부드러운 인상. 사진 속 누나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였어요. 홍성군은 서울에서 꽤 멀었습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에게 말하면 같이 가줄 테지만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채로 희망을 품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우는 며칠 동안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비서 아저씨. 철민의 비서는 과묵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서우를 찾아낸 것도 그 사람이었고요. 서우는 비서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한테는 비밀로요. 비서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하지만 서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일단 듣기로 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홍성군에 한번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홍성군? 갑자기 왜? 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믿어도 될 것 같았어요. 바자회에서 누나를 닮은 사람을 봤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할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비서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대신 조심해야 해. 위험하면 바로 돌아온다. 다음 날 아침 서우는 할아버지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서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홍성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2시간쯤 달려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낡은 집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습니다. 서우는 종이에 적어둔 주소를 확인하며 길을 찾았어요. 비서는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박금순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누군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힘겹게 움직이는 모습, 순이었습니다. 서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순이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어요. 서우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너, 바자회에서 네, 사과 샀던 서우예요. 기억하세요? 순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왜? 그때 집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야. 누구야? 금순이 마루로 나왔어요. 서우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넌? 안녕하세요. 저 바자회에서 사과 샀던 사람이에요. 근처에 왔다가 인사드리러요. 서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금순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사과? 바자회? 뭔 소리야? 순이야, 이게 뭐야? 순이가 당황해하며 대답했어요. 바자회에서 사과 사갔던 아이예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저도. 금순이 서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깨끗한 옷, 단정한 모습. 아무리 봐도 시골 아이는 아니었어요. 넌 어디서 온 거야? 부모는? 서울에서 왔어요. 할아버지랑 살아요. 서울? 할아버지? 금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됐어, 가. 우린 바빠. 쓸데없이 찾아오지 마. 금순이 손을 휘휘 저으며 쫓아냈어요. 서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그냥 누나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바자회에서 친절하게 해주셔서. 누나? 네 누나라고? 금순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쟤는 누나도 뭣도 아니야. 내가 주워온 천치야. 서우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주워왔다고요? 어머니. 순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금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뭘 어머니야. 사실이잖아. 10년 전에 병원에서 주워온 거. 기억도 없고 가족도 없는 천치를 내가 데려다 먹여 살린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서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0년 전, 병원, 기억이 없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야. 금순이 서우를 밀치듯이 쫓아냈어요. 서우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순이를 바라봤어요. 순이도 서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물음표 같은 것이요. 서우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금순이 어디 나갈 때를 노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금순이 뭔가 들고 마을 쪽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우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마당에서 순이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다가가자 순이가 놀란 얼굴로 쳐다봤어요. 너 아직 안 갔어? 누나,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순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금순이 없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뭔데? 아까 할머니가 병원에서 주워왔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순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에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내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서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건데 길에서 쓰러져 있었대요. 차에 치였나 봐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고요.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순이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신혼 미상으로 입원한 저를 보고 데려가겠다고 했대요. 내 친척이다라고 했다더라고요. 서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그냥 보내줬어요? 시골 작은 병원이었으니까요. 신혼 미상 환자 하나 떠맡기 싫었겠죠. 누군가 데려간다고 하니까 대충 처리한 것 같아요. 순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말해요. 내가 아니었으면 넌 길에서 죽었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1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요. 서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나가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니. 가족이 있는데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뭔데? 혹시 귀 뒤에 점 있어요? 별 모양으로 생긴 거요. 순이가 놀란 눈으로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순이가 머리카락을 넘겼어요. 오른쪽 귀 뒤에 별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5갈래로 퍼진 독특한 점.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사진 속 그 점과 똑같았어요. 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누나. 순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왜 울어? 서우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사진을 꺼냈어요. 17살 설인의 사진. 바자회 후에 할아버지 몰래 가져온 거였습니다. 이 사람, 누나예요. 10년 전 누나요. 순이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교복 입은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야? 네. 강설인. 그게 누나 이름이에요.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설인.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누나 동생이에요. 강서우. 누나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동생이요. 순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이 아이, 이 눈빛, 왜 이렇게 익숙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동생? 내 동생? 서우가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누나를 찾았어요. 포기 안 했어요. 저도 찾았고요. 이제 집에 가요. 진짜 집에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꿈꿔왔던 것. 누군가 자기를 찾아줄 거라는 희망. 그게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금순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바닥에 내던지며 달려왔어요. 이 새끼가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금순이 서우를 밀쳤습니다. 서우가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나예요. 제 누나. 10년 전에 할머니가 데려간 거잖아요. 뭐, 무슨 개소리야. 쟤는 내 며느리야. 가족이 있어요. 찾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걸 숨기고 10년 동안 부려먹은 거잖아요. 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놈이 어디서 와서 남의 집안일에. 금순이 손을 치켜들었어요. 서우를 때리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달려왔어요. 금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금순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너희들 뭐야? 서우는 순이를 바라봤어요. 누나, 지금은 못 데려가겠지만
꼭 다시 올게요. 할아버지랑 같이. 그때까지만 기다려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서우는 비서와 함께 차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금순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서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할아버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 확실했으니까요. 누나가 살아있었어요. 10년 동안 저곳에서 고생하며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데려와야 했어요. 어떻게든, 반드시 오늘 직접 확인하고 왔어요. 홍성군의 철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홍성군? 내가 혼자 거기까지 갔단 말이야? 비서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확실하지 않은 채로 말씀드리기 싫었어요. 헛된 희망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철민은 손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서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야? 서린이가 살아있어? 네. 별 모양 점도 확인했어요. 오른쪽 귀 뒤에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거랑 똑같았어요.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찾았는데. 서우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누나 상황이 안 좋아요. 철민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 아파? 몸이 아픈 건 아닌데요. 누나, 기억이 없어요. 1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대요. 그리고 서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박금순이라는 할머니가 10년 전에 병원에서 누나를 데려갔어요. 기억 없는 누나한테 내 가족 없다고 거짓말하고 10년 동안 부려먹었어요. 지금도 만삭인데 힘든 일 시키고 구박하고. 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뭐라고? 10년 동안? 네. 누나가 그 집 아들이랑 결혼했대요. 처음에 유일하게 잘해줬던 사람이라서 사랑에 빠졌다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더 심해졌대요. 철민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곳에서 손녀가 고생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가족이 찾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당장 데려와야겠어.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우가 할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잠깐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왜? 누나가 그 집 며느리예요. 결혼한 상태라고요. 그리고 뱃속에 아기도 있고요. 그냥 데려오려고 하면 저쪽에서 안 보내줄 거예요. 철민이 멈칫했습니다. 서우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친손녀라도 결혼한 상태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서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아원에서 10년을 살면서 서우가 배운 게 있었어요. 힘으로 안 되는 일은 머리로 해야 한다는 것을요. 먼저 DNA 검사를 해야 해요. 누나가 진짜 강설인이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잖아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가 10년 동안 한 짓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유괴, 감금, 학대. 다 범죄잖아요. 서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10살 아이라고 보기 어려운 냉철함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경찰도 부를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데려올 수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가면 오히려 저쪽에서 난리 칠 거예요. 철민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똑똑하다니. 아들 준혁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준혁이도 어릴 때부터 남달리 영리했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거였어요. 내 말이 맞아.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겠어. 철민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 그리고 조사팀도 준비시켜. 홍성군 박금순이라는 사람 10년치 기록 다 뒤져.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철민이 서우를 바라봤어요. 서우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영영 못 찾았을 거야. 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누나 찾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사진 보여줬을 때부터 꼭 찾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철민이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서우도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조사팀이 모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박금수는 10년 전 홍성군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통사고로 실려온 신원 미상의 여자가 있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금수는 그 여자를 내 친척이다라고 속이고 데려갔어요. 시골 병원이라 대충 처리한 거였습니다. 유괴나 다름없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신원 미상 환자를 거짓말로 데려간 거니까요. 게다가 10년간 무급으로 부려먹은 건 노동 착취에 해당합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마을 사람들 증언을 받았습니다. 금순이 며느리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만삭인데 반일시키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게 했다고요.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서우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나가 10년 동안 겪은 일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준비됐지? 철민이 물었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우 도련님이 바자회 때 챙겨둔 물병 덕분에 DNA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철민이 서우를 바라보며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철민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99.99% 일치.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순이라고 불리던 그 여자는 강설인이 맞았습니다. 10년 전 사라졌던 손녀였어요. 철민이 서류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 데리러 간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도 연락해뒀습니다. 유괴, 감금, 학대 혐의로 박금순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철민이 서우를 바라봤어요. 서우야, 너도 같이 갈래?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가고 싶어요. 누나한테 약속했거든요. 다시 온다고. 철민이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날 밤 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누나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이는 거였습니다. 서우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어요. 누나 귀 뒤에 있던 별 모양 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누나가 집에 와요. 진짜 집에. 하지만 서우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극적일지를요. 새벽 5시 검은 세단 세대가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는 철민과 서우가 탔어요. 두 번째 차에는 변호사와 보안팀, 세 번째 차에는 경찰이 동승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철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우도 긴장한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누나를 데려온다.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시간 후
차들이 홍성군의 낡은 시골집 앞에 멈췄어요.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 금이 간 시멘트 마당. 서린이 10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철민이 차에서 내렸어요. 뒤따라 변호사, 보안팀, 경찰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차들 서울에서 온 것 같은데. 금순이네 집 아니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철민이 대문을 힘차게 두드렸어요. 문 열어요.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박금순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어요. 그 뒤로 아들 정호가 멍한 얼굴로 따라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누구야? 금수는 검은 세단들과 양복 입은 사람들을 보고 멈칫했어요. 철민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박금순 씨. 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전 병원에서 기억 잃은 소녀를 데려갔죠? 금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야? 순이는 내가 키운 애야. 갈 데 없어서 데려온 거라고. 거짓말이에요. 서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누나, 제 친누나예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금수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어요. DNA? 무슨 헛소리야. 그 애는 병원에서 버림받은 애라고. 가족 없다고 했어. 철민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금순이 움찔했어요. 그때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금순 씨. 경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을 미성년자 유인, 불법 감금, 상습 폭행, 상습 학대, 강제 노동 혐의로 체포합니다. 금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뭐라고? 경찰이 죄목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유인. 10년 전 병원에서 17세 미성년자를 친척이라 거짓말하고 불법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불쌍해서 데려간 거야. 둘째, 불법 감금. 10년간 피해자를 가택에 가두고 외부와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감금은 무슨, 같이 산 거지. 셋째, 상습 폭행. 빗자루,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금순이 버럭 소리 질렀어요. 때린 적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은 내가 몇 번이나 봤어. 마당에서 빗자루로 때리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맞아. 저 며느리 맨날 멍투성이었잖아. 물어보면 넘어졌다고만 하고. 쯧쯧. 그게 다 맞은 거였구나. 금순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읽었어요. 넷째, 상습학대. 피해자에게 새벽 5시부터 심야까지 노동을 강요하고 식사는 찬밥과 김치만 제공하고 창고에서 취침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강제노동. 만삭의 임산부에게 밭일을 강요했습니다. 철민이 앞으로 나섰어요. 들었어요? 이게 당신이 한 짓이에요. 금순이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잘못 없어. 밥값을 해야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공짜요? 금순이 발버둥 치며 소리 질렀어요. 내가 안 데려갔으면 거리에서 죽었어. 그때 병원에서 받은 합의금, 그거 내 수고비였어. 10년 밥값이 더 들었다고. 그 말에 철민은 기가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합의금이 목적이었다니. 은혜? 철민이 코웃음 쳤습니다. 17살 애한테 새벽 5시부터 밭일시키고 밥은 찬밥에 김치 한 조각, 잠은 창고에서 재운 게 은혜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철민이 금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내 손녀를 종처럼 부려먹었어. 때리고 굶기고 가둬놓고.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삭인 애를 새벽부터 밭에 내보냈어.
사람이에요, 당신이? 금순이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일 좀 시킨 게 죄야? 어머니. 정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닥쳐. 쓸데없이 저 천치한테 홀려서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굴러들어와서 내 아들 꼬셔놓고.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어머니한테 눌려 살았으니까요. 그때 집안에서 설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설인은 금순 앞에 멈춰 섰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던 그 사람 앞에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은혜를 말해요? 설인이 금순 앞에 섰어요. 10년 동안 매일 들었어요. 주워온 밥값도 못하는 쓸모없는 천치. 하루도 빠짐없이요. 금순이 당황했어요. 그건 네가 일을 못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밭에 나가고 해질 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또 빨래하고 밤 10시가 넘어야 쉴 수 있었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해도 제 밥은 찬밥 한 공기였어요. 반찬은 김치 한 조각.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겨울에 창고에서 잤어요. 설인이 계속 말했어요. 이불 한 장 없이요. 손이 얼어서 갈라지고 발이 시려서 잠을 못 잤어요. 추워서 울었어요. 매일 밤 금순이 뒷걸음질 쳤어요. 조금만 느리면 맞았어요. 빗자루로 손바닥으로 발로 온몸에 멍이 안 든 날이 없었어요. 설인이 소매를 걷었어요. 팔에 희미한 흉터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그때 생긴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설인이 금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호 씨랑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했어요. 굴러 들어와서 내 아들 꼬셨다고. 정호 씨 앞에서만 안 그랬죠. 정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이, 나는 정말 알아요. 정호 씨는 몰랐다고 하겠죠. 설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알면서 모른 척한 거잖아요.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정우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설인이 다시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랐으니까.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저한테 가족이 있었어요. 저를 10년 동안 찾아다닌 가족이요. 설인이 철민과 서울을 바라봤어요. 저는 더 이상 순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당신한테 맞고 굶고 일만 하는 순이가 아니에요. 설인이 금순에게 한 발짝 다가섰어요. 이제 저는 집에 갈 거예요. 진짜 제 집으로요. 금순이 악을 썼습니다. 아, 어딜 가. 네 뱃속에 내 손자가 있어. 그건 내 핏줄이야. 설인이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당신 손자 아니에요. 뭐라고? 당신은 이 아이 할머니 자격 없어요. 10년 동안 저한테 한 짓 생각하면요. 금순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경찰이 금순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박금순 씨.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철민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건 법정에서 정리하죠. 일단 당신은 경찰서부터 가세요. 경찰이 금순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금순이 발버둥 치며 소리 질렀어요. 하지만 경찰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쯧쯧, 저러고도 할 말이 있어? 쌤통이다, 쌤통. 평소에 얼마나 잘난 척했는데. 그게 다 저런 짓 하면서였네. 경찰차 타는 꼴 좀 봐라. 금순이 끌려가면서 소리 질렀어요. 순이야, 네가 나한테 이래? 10년을 키워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너는 나 없으면 죽었어. 설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금순의 악쓰는 소리가 차 안에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나는 잘못 없어. 나 좀 놔줘.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멀어지는 차를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저러고 뭔 낯짝으로 살았대. 그러게. 착한 며느리 그렇게 구박하더니 알고 보니 재벌집 손녀였어. 인생 뭐 있나? 나쁜 짓 하면 언젠간 들통난다니까. 철민이 설인에게 다가갔어요. 설인아, 네 원래 이름은 강설인이야. 설인이 철민을 바라봤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 사람이 할아버지라니. 병원 먼저 가자. 아기 검진 받아야지.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우가 달려와 누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랑 살아요. 다시는 안 보내요. 순이는 서우를 바라봤어요. 바자회에서 사과 사주던 아이. 자꾸 말 걸던 아이. 네가 나를 찾아주었구나. 철민이 두 손줄을 안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진짜 내 집으로. 차에 오르면서 설이는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10년을 살던 낡은 집, 창고, 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설이는 배를 쓸어내렸어요. 아가야, 이제 우리 진짜 집에 가는 거야. 더 이상 무섭지 않아도 돼. 차가 출발했습니다. 홍성군의 풍경이 멀어졌어요. 10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병실에서 설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이 보이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할아버지 철민과 서우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설인아, 정신이 드니?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이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듣고 있었어요.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있어. 신생아실에 있단다. 조금 있다 데려올게. 설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를 쓸어내리며 몇 달을 버텼는데 아기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었어요. 서우가 조심스럽게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이는 서우를 바라봤어요. 철민이 설인의 다른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설인에게 그녀가 누구였는지 알려줘야 했어요. 설인아, 내가 기억을 잃어서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내 어린 시절 얘기해줄게. 천천히 들어.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가족이 있었는지 너무 알고 싶었어요. 넌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었지. 상장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 내 방 벽이 상장으로 가득 찼었어. 철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발표회 때마다 예쁜 드레스 입고 싶다고 아빠한테 졸랐지. 아빠가 백화점 끌려다니면서 분홍색 드레스 사줬어. 기억나니? 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공부 더 열심히 했어. 특목고 가겠다고. 아빠 엄마가 얼마나 응원했는지 몰라. 매일 밤 엄마가 내 책상 옆에 앉아서 간식 챙겨줬대.
철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특목고 합격했을 때 아빠가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줬어. 떡볶이요? 응. 내가 어릴 때부터 떡볶이를 엄청 좋아했거든. 그래서 아빠가 요리를 배웠어.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아빠가 배웠지 하면서 합격 축하한다고 떡볶이 3냄비나 만들었는데 넌 아빠 과외하면서도 다 먹었어. 설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내 머리 따아주는 걸 좋아했어. 우리 설인이 제일 예뻐하면서 아침마다 거울 앞에 앉혀놓고 머리 빗겨줬지. 철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17살 때 엄마가 임신을 했어. 넌 너무 좋아했어. 동생 빨리 보고 싶어? 하면서 매일 엄마 배를 쓰다듬었지. 설인이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게 서우였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동생 서우야. 서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동생이야. 설이는 서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이 아이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게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철민이 두 손주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그날 아빠 엄마가 내 학교에 면회 가다가 사고가 났어. 할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돌아와 보니 아들이랑 며느리는 이미. 철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은 여전했어요. 서우는 사고 현장 근처 풀숲에서 발견됐대. 아마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서우는 고아원에 갔고 넌 학교에서 사고 소식 듣고 뛰어나갔다가 실종됐어. 설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그날의 비극이 가슴에 사무쳤어요. 10년 동안 너희를 찾았어. 그리고 드디어 찾았다. 철민이 두 손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설인도 서우도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어요. 10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이, 아니 설인 씨. 설이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왔어요. 정우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설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한 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나는 겁쟁이였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설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 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잘해줬어요.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제 가족한테 가야 해요. 설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정우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린 제 삶을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설인 씨, 그건 그때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우 씨, 학대 방조 혐의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설인 씨를 위해서라도요. 정우는 변호사와 설인을 번갈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응, 미안하다. 정우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설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설이는 퇴원했습니다. 철민의 저택에 들어선 설이는 넓은 거실과 정원을 둘러봤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 내가 17년 동안 살던 집이야. 복도를 걸으며 가족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
분홍 드레스 입고 웃는 사진, 교복 입고 상장 든 사진. 기억은 나지 않지만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저예요? 그래. 서리는 사진 속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빠의 넓은 어깨, 엄마의 따뜻한 미소. 기억나지 않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그리웠을까요? 아기를 안고 있던 서우가 다가왔습니다. 누나, 아기 이름 뭐로 할 거예요? 서리는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미래, 강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니까요. 철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좋은 이름이다. 강미래. 그로부터 며칠 후, 철민은 동수가 왜 10년간 서린과 서울을 못 찾았는지 비서에게 재조사를 지시했어요. 한편 서우는 할아버지 서재에서 탐정사무소 보고서 파일을 정리하다가 보고서에 적힌 탐정사무소 홈페이지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우는 할아버지 컴퓨터로 그 탐정사무소 웹사이트에 접속해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한길 탐정사무소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 조회를 해보니 5년 전에 폐업한 유령 회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탐정사무소 이상해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예요. 서우의 발견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비서가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어요. 탐정사무소 실소유주를 추적하니 동수의 측근이었고 거기서부터 조작된 보고서들, 횡령된 수색비용, 10년간의 거짓말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철민은 서류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동수가 일부러 못 찾게 막았던 거야.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수 부회장이 지난 10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믿었던 조카가 손주들을 숨기고 회사 돈까지 횡령했다니. 경찰 불러라. 다음 날 철민은 동수를 본사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동수는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철민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보게. 동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숨겨둔 이중 장부와 탐정 지시서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10년이야. 철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10년 동안 내 손주들 못 찾게 막았어. 탐정한테 숨기라고 지시하고. 동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철민이 말을 끊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지. 회사 돈 100억을 빼돌렸어. 허위 계약, 유령 회사, 비자금. 다 내가 한 짓이야.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저는 왜 그랬어?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손주들이야.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서우는 고아원에서 혼자 컸고 서린이는 그 집에서 종처럼 살았어. 내가 숨기는 바람에. 동수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 회사? 내 배 불리려고 그런 거잖아. 철민이 책상을 쳤습니다. 나한테 후계자가 없으면 내가 다음 회장이니까. 그래서 손주들을 숨기고 돈까지 빼돌린 거지. 동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이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동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동수는 끌려나가면서도 발버둥 쳤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회장님, 저는 가족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가족? 철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가족한테 이래? 10년 동안 어린 손주들이 고아원에서 시골에서 고생하는 걸 알면서 숨겼어. 그게 가족이야?
동수가 끌려나가면서 소리 질렀어요. 회장님, 저 없으면 회사 못 돌아갑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믿었던 조카,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어요. 손주들을 찾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철민의 저택 정원에서 작은 돌잔치가 열렸어요. 강미래의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설이는 정우와 이혼하고 딸과 함께 저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이제 11살이 됐어요. 여전히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미래를 안고 정원을 뛰어다니며 놀아줬어요. 미래야, 삼촌이랑 놀자. 설인이 웃으며 서우를 불렀습니다. 서우야, 미래 너무 흔들면 안 돼. 박금수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미성년자 유인, 감금, 학대, 강제노동.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동수도 징역 12년을 받았어요. 100억 횡령, 배임, 증거인멸. 철민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철민은 정원 벤치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봤어요. 품에서 아내 미영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봐. 우리 손주들이야. 드디어 다 찾았어. 증손녀도 생겼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미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설인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뭐해요? 응,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있었어. 설이는 미영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기억은 없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예쁘시네요. 그래, 내 할머니는 참 예뻤어. 너 많이 닮았다. 설인이 미소 지었어요. 서우가 미래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누나, 사진 찍어요. 찰칵. 철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0년. 참 긴 시간이죠. 하지만 철민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살아있다고 믿었고 끝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10살 서우는 어른들도 못 찾은 누나를 찾아냈습니다. 바자회에서 본 낯선 여자의 귀뒤, 작은 점 하나를 기억하고 끈질기게 파고들었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철인이는 1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았어요. 기억도, 가족도, 이름도 잃어버렸죠.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결국 서로를 찾아냈어요. 가족은 헤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오래 연락 못한 가족이 계신가요?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10년의 기다림보다 값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설민회장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꿈 사연이었습니다.